어제까지는 두 국가의 전쟁이 외형과 숫자를 짚었다면 이제는 이 전쟁이 왜 멈추기 어려운 구조로 굴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전황이 어떤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가장 빨리 무너뜨릴 수 있는 지점을 정확히 겨냥하는 소모전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은 전선보다 훨씬 뒤에 있습니다. 먼저 태국의 전쟁 방식부터 보겠습니다. 태국군은 대규모 지상 징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군과 해군을 중심으로 캄보디아의 움직임 방향 자체를 줄이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태국 공군은 F-16 전력을 분산 배치한 상태에서 하루 평균 5회 안팎의 출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출격 횟수는 대규모 공세로 보이진 않지만 핵심 표적만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겨냥 통신시설 연료 저장 지점 같은 목표는 한번 무너지면 복구에 최소 수주가 걸립니다. 태국이 반복 타격을 주저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전쟁이 아니라 상대의 시간과 비용을 계속 늘리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군 쪽에서도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태국은 아직 전면 해상 봉쇄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캄보디아로 향하는 석유와 군수물자 선박을 집중 감시 대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캄보디아의 해상 물동량은 연간 약 2천만 톤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그중 에너지 관련 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특히 군과 민간이 동시에 쓰는 디젤 연료는 대체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해상 통제가 본격화되면 캄보디아는 군사작전과 민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면 전쟁은 전투보다 정치가 더 아픈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캄보디아의 대응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캄보디아는 전선을 넓혀 부담을 분산시키려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제 지상화력을 총동원해 국경 전반에서 압박을 유지하고 후방 침투 가능성을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으로 태국을 밀어내기보다는 태국 내부 여론과 국제 여론을 흔들기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로 캄보디아는 시행립 봉습 이후 민간 피해를 강조하며 국제사회 개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라민 숫자와 상징도시 타격을 함께 부각시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지상화력은 탄약 소모 속도가 빠르고 보급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122mm 다연장 로켓 한 발에 당하는 수천 달러 수준이지만 문제는 수량입니다. 포대 하나가 하루에 수십 발을 소모하면 며칠 만에 보급이 필요해집니다. 여기에 연료 차단까지 겹치면 장비는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캄보디아가 국제사회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군사적으로 시간을 벌기 어렵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 지형도 전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아세안은 중재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느립니다. 회의 일정이 연기되는 사이 전장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휴전을 이야기할수록 태국은 오히려 현재의 압박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캄보디아가 버티지 못하는 순간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굳어질수록 전쟁은 갑작스럽게 끝날 수는 있어도 부드럽게 멈추기는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한국 시청자들이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더 많은 병력을 투입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전쟁을 시스템으로 설계했느냐의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연료 보급, 교통, 인프라 공중 통제 같은 요소를 동시에 계산해 움직이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군과 산업에서 강조해온 방식도 바로 이 구조입니다. 단기간 화력보다 지속 능력을 먼저 보는 접근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은 이미 총알로 끝낼 수 있는 단계를 지나갔습니다. 지금 싸움은 시간과 숫자의 싸움이고 이 싸움에서 한쪽이 먼저 숨이 막히는 순간 전황은 단기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징후는 전선이 아니라 연료 저장고와 항만에서 먼저 나타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전쟁이 주변 국가와 국제 질서에 어떤 파장을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는지를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25년 6월 18일 이 전쟁 총정리 영상입니다. 한밤중 새벽 3시 20분 중동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이란의 하늘을 가득 채운 화염이었습니다. 테헤란과 나탄즈를 비롯한 이란의 주요 핵시설과 군사 거점들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는 충격적인 장면이 전 세계의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공격의 주체는 중동의 앙숙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전투기 200여 대와 330기가 넘는 미사일이 동원된 이번 공격은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능력과 지도부를 초토화시키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모사드가 이란 내부에 수개월 전부터 침투시킨 드론으로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치밀한 준비 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이란군 최고 지휘관과 핵과학자들이 숨지는 등 이란은 사실상 허를 찔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토록 전례 없는 공격을 발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대규모 전쟁을 벌이려는 이유와 이 전쟁의 최신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은 사실상 정보전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중동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보기관으로 평가받으며 이란의 핵시설 및 군부 지도부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사드는 이번 공격 수개월 전부터 이란 핵심 시설의 보안 시스템을 정밀하게 분석해왔으며 내부 협력자를 포섭해 결정적 순간에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이란의 정보기관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활동을 완벽히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란 내부의 권력투쟁과 정보기관 간의 비효율적인 협력체계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란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침투를 허용했고 핵과학자와 고위군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암살되는 사태를 막지 못한 것도 정보전에서 열세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은 표면적으로는 이란의 핵개발 억제라는 명분이 뚜렷합니다. 이란은 이미 우라늄 농축 농도를 60% 이상으로 높이며 핵폭탄 제재 필요한 임계점에 매우 가까워진 상태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올해 초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을 274kg에서 불과 몇 달 만에 408kg까지 증가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핵탄두 제조가 가능한 우라늄 양을 이미 수배 초과한 상황으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군사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F-35I를 주축으로 약 200여 대를 투입하여 테헤란 상공까지 침투했습니다. 특히 나탄즈 핵시설 등 이란의 핵심 전략 목표를 철저히 파괴하기 위해 제이단 벙커버스터 폭탄, 그리고 AGM-158 제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같은 정밀 타격 무기들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이스라엘이 사전에 이란 방공망을 정교하게 교란했다는 점입니다. 작전 수개월 전부터 이란 내부에 잠입시킨 초소형 드론이 이란 방공 시스템의 레이더 및 지휘 통제 네트워크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사이버 공격을 통해 통신 체계마저 마비시켰습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사드는 이란군 내부자들을 포섭하거나 첩보를 이용해 실시간 정보를 확보하여 작전 성공률을 극대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작전에서 보여준 치밀한 군사적 준비와 첨단 기술의 결합은 단순히 군사적 타격을 넘어 전략적 우위를 과시하고 향후 중동에서 이스라엘에 대적할 세력에 대한 명확한 경고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 직후 이란도 즉시 대응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보유한 최첨단 중거리 미사일 샤하브 3 및 파테 110계열의 미사일을 텔아비브를 포함한 이스라엘 핵심 지역으로 발사했습니다. 드론 공격 역시 병행됐지만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과 최신 방어망인 다비드 슬링의 가동으로 실제 피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란의 군사적 대응은 규모는 컸지만 효과적으로 상대를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란군의 기술적 한계와 정보전의 취약점을 명백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년 동안 이란의 핵심 전략 시설에 대한 해킹과 사보타지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기 때문에 이란의 대응 능력이 이미 제한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란은 군사적 대응을 통해 내부 결속과 국제사회의 저항 의지를 과시했으나
군사력 차이로 인한 한계점을 절감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정치에서 안보는 늘 최고의 정치적 카드입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 국내 정치 상황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여러 가지 부패 스캔들과 정치적 논란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으며 연립정부의 지지도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불안한 정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카드는 언제나 국가 안보였고, 특히 이란을 강경하게 타격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확보하려는 전략적 계산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국내 정치적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이벤트가 필요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안보 위기를 부각시켜 국내 여론을 결집하고 동시에 정치적 경쟁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란에 대한 강력한 군사행동은 이런 배경에서 기획되었으며 실제로도 이스라엘 내 국민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 위기에 처했습니다.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문제를 다룰 유엔 회의를 추진하며 이스라엘의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위협을 부각시킨 군사적 공격을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이란 문제로 전환시키려는 고도의 외교적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 직후 국제사회는 즉각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보다는 이란의 핵개발 위협에 대한 논의로 초점을 전환했고, 이는 외교적 압박으로부터 일시적으로나마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번 사태에서 공식적으로 개입이나 지원을 부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이란을 압박해온 미국의 암묵적인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작전입니다. 이는 미국이 중동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전략적 동맹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표면적으로는 긴장 완화를 촉구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강력한 비판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역시 이란의 핵개발 속도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가진 전략적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결국 향후 국제사회는 적극적인 외교적 중재를 시도하면서도 이스라엘이 가진 전략적 입지를 무시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이를 용인하는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기습 공습에서 드러낸 가장 근본적인 전략적 목표는 단순히 핵시설 파괴 이상의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궁극적 목표는 이란의 정권 안정성을 흔들고 내부 분열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혁명수비대와 최고 지도부의 핵심 인물을 정밀 타격함으로써 이란 내부의 군사적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정치적 혼란을 부추기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란은 그동안 경제 제재와 국제사회 압박 속에서도 버텨오면서 핵능력을 협상수단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란은 미국 및 유럽 국가와의 협상에서 핵능력을 지렛대로 활용하며 경제적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적 개입으로 협상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핵능력을 다시 강화할지 아니면 외교적 타협을 선택할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라는 양국 간 대결 구도를 넘어 미국과 중동, 유럽과 중동 간의 복합적인 국제정세와 지역 안보 구조가 얽혀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전략적으로는 단기적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 공격이 장기적으로 중동 지역의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우위를 과시한 이스라엘이 외교적으로도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외교적 행보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과도한 군사적 행동으로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를 받게 된다면 군사적 승리로 인한 이득은 곧 외교적 패배로 뒤집힐 가능성도 큽니다. 이란 역시 핵개발 속도를 늦추고 국제사회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만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작전에서 사용한 핵심 전략은 정보기관 모사드의 철저한 정보전입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란 내부로 소형 드론과 사이버 장비를 몰래 반입해 이란의 방공 시스템과 통신망을 사전에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방공망의 사각지대를 정밀 타격했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들이 신속히 이란 영공에 침투할 수 있도록 정밀한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요 군사지휘부를 제거하고 핵시설의 상당 부분을 파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 직후 이란은 즉시 보복을 선언하고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를 향해 가했습니다. 약 200기 이상의 미사일과 100여 대의 드론 공격으로 이스라엘 방공망이 일부 손상되었으며 민간인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이언돔과 같은 첨단 방어 체계를 최대한 가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양국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전면적인 지상전까지 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정책을 비판하며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심이 된 UN 논의를 통해 이스라엘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외교적 왕따가 되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군사적 위기를 부각하여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이란 문제로 관심을 돌리도록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작전은 군사적 관점에서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란의 전략 자산과 핵능력을 단기간에 상당히 감소시켰고 동시에 이란의 방역 능력까지도 일부 무력화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중동 내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더욱 공고히 했으며 지역 내 다른 적대국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은 단순한 군사행동 이상의 정치적 외교적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능력 억제와 국내외 정치위기 탈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경한 선제 타격 전략이 장기적으로 중동의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신중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전면전 가능성이 낮지만 지속적인 긴장과 간헐적인 충돌은 피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